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딸이 받은 유산이 고작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한 채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서울 서초구 대형 로펌 회의실. 오늘은 대한건설 박철호 회장의 유산 분할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장남 박민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남 박준호는 형만큼 당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장남 박민호 씨에게는 강남구 논현동 빌딩 세 채와 현금 200억 원, 주식 300억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민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장남을 알아보시는군. 차남 박준호 씨에게는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2채와 현금 100억 원, 주식 150억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준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보다는 적지만 충분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장녀 박수진 씨에게는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아껴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일로 아버지와 밤늦게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간들, 아버지가 수진이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 진작 망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한옥 한 채를 상속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죠? 부여군 한옥 한 채입니다. 대지 면적 300평, 건물은 60년 된 전통 한옥으로. 이게 전부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킥킥 웃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여자는 결국 시집 가는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네. 그래도 한옥이면 나름 운치 있잖아. 준호도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한옥 펜션 같은 것도 인기 있다던데. 수지는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들이 수백억을 받는 동안 자신은 시골의 낡은 한옥 하나, 그것도 아무도 찾지 않는 부여군 깊숙한 곳에. 변호사님, 혹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제가 평생 아버지를 모셨고 회사 일도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김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들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뭘 했다고? 민호가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나 했을 뿐이잖아. 나는 후계자로서 회사 전체를 책임져 왔어. 후계자로서 책임을.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오빠가 부도 위기에 빠뜨린 광주 건설 현장은 누가 수습했는데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건 세부 업무일 뿐이야. 큰 그림은 내가 그렸다고. 큰 그림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오빠 큰 그림 때문에 회사가 몇 번이나 망할 뻔했는데요. 준호가 어색하게 중재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뜻이니까 받아들이자. 그리고 사실 내가 여자니까. 여자라서?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제 능력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로펌을 나서며 수진은 오빠들의 벤츠와 BMW가 나란히 주차된 것을 봤습니다.
자신은 지하철을 타고 와야 했지만 오빠들은 당연하게 운전기사까지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자신에게 돌아온 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 폐가 한 채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장례식 동안에도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것이 수진이었습니다. 문상객 응대, 음식 준비, 제사상 차리기. 오빠들은 문상객들과 인사나 나눴을 뿐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수진아, 한옥일로 삐진 거야? 사실 내가 받은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 오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너는 원래 회사 일에 관심 없었잖아. 항상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수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오빠, 저는 정말로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나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건가요? 그렇지 뭐. 너는 여자니까 결국 시집 가면 그만이잖아.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47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였습니다. 수진아, 형 말이 좀 거칠었지. 하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야. 너는 이제 편하게 살아도 돼. 한옥도 팔면 몇 억은 될 거고. 몇 억? 오빠들이 받은 수백억에 비하면 푼돈이었습니다. 수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 저는 그동안 뭐였나요? 한참 후에 준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뭔 소리야? 너는 우리 여동생이지. 그걸로 충분하잖아. 그걸로 충분하다고? 자신의 존재가 그저 여동생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속이 너무 답답해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이없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였다는 거야. 휴대폰을 들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지금 회사 일로 바쁘다고. 오빠가 광주 프로젝트에서 실수했을 때 누가 수습했나요? 그건 뭐 여러 사람이 도와줬지. 여러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누구요? 민호의 목소리가 어색해졌습니다. 아, 수진아, 왜 이런 걸 다시 꺼내? 다 지난 일이잖아. 부산 분양 사태 때는 누가 밤새워 해결했나요? 그것도 팀워크로.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3개월 동안 밤잠을 못 잤어요. 분양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사정하고 대안 찾고 보상 방법 만들고. 그게 팀워크예요. 수진아, 너 지금 술 마셨지? 네, 마셨어요. 그런데 술 마시고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준 거 고마워. 그런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여군 한옥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를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버지, 정말 이게 다인가요? 수지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가족을 위해 한 게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사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수진은 가방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쨌든 가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정말 별게 아니라면 팔아서 새 출발의 자금으로 쓰자고 말이에요. 이틀 후 수지는 충청남도 부여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 폐가나 팔아버리자. 그래도 몇 천만 원은 되겠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져온 철거 업체의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여군 어느 산골 마을, 예상보다 훨씬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나와서 안내해 주었죠. 이 한옥은 관리 상태가 최상이야. 박 회장님이 10년 전부터 관리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셨거든. 한 달에 50만 원씩 말이야.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청소비까지. 관리비를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여기 처음 와본 건가? 박 회장님이 가끔 혼자 오셔서 이틀씩 머물다 가셨거든. 딸을 위한 집이라고 하시면서.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한 집이라고 하셨다고? 한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곳곳에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마루에 올라서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수진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사진,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사진들이었죠. 이게 여기 왜 있지? 그때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09년 가을, 광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민호가 저지른 설계. 오류 때문에 공사가 전면 중단된 날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손해배상까지 걸려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 정말 망해요. 수진이 아버지 사무실에서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손해가 얼마나 나는 거야? 최소 30억 원이에요. 그런데 민호 오빠는 내 잘못이 아니다. 설계팀이 잘못했다고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제가 해결해 볼게요.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설계 전문가들과 미팅하고 구조 엔지니어들과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2주 후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죠. 아버지, 기존 구조를 살리면서 보강제만 추가하면 5억으로도 해결 가능해요. 제가 밤새 계산해 봤거든요. 정말이냐?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민호 오빠가 협력업체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진이 민호를 대신해서 무릎까지 꿇으며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사과했죠. 그때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너 없었으면
우리 회사 진작 망했을 거야. 수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의 공로를 알고 계셨는데 사진들을 더 뒤적이다가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2년 부산 해운대 분양 사업에서 민호가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쳤을 때였습니다. 인허가도 받지 않고 선분양을 받은 겁니다. 분양자 500명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사기 분양이다. 돈 돌려내.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며 대한건설 사기 분양 사건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손해배상 청구액이 200억을 넘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 어떡하지? 민호는 그때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건 담당 부서에서 실수한 거야. 나는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결국 또 수진이 나섰습니다. 분양자들을 한 명씩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인허가 지연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추가 보상안도 마련하고 석 달 동안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사태를 수습했죠. 그 과정에서 수지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가발을 써야 할 정도였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수진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도 정말 고마웠다. 내 성의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 망신만 당하고 끝났을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희생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유산은 이렇게 주신 걸까요? 수진은 사진들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수진은 한옥 곳곳을 더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본가에 아버지의 서재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는데 책상 위에는 수진이 제출한 회사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마다 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체크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훌륭하다,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같은 코멘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다 보관하고 계셨다니. 서재 구석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가 수진에게 쓰셨지만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회사를 구해줘서 고맙다. 아버지로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너의 능력을 보면 정말 감탄스럽다. 내가 못다한 일들을 너는 이렇게 척척 해내는구나. 세 번째 편지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광주 프로젝트 때 내가 찾아낸 해결책 정말 기가 막혔다. 나도 40년간 건설업을 해왔지만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하지 못했어. 수지는 편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알고 계셨구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를 맡기기에는 너무 철이 없어. 반면 너는 수진아, 너야말로 진짜 후계자감이야. 하지만 이 말을 직접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났어. 딸을 장남보다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수지는 더욱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던 거구나.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정말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어. 내가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거든.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수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한옥에는 아버지가 너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것이 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았어. 너라면 분명 찾아낼 거라고 믿는다. 편지 끝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옥의 구조도 같은 것이었는데 마루 한쪽에 작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마루 정중앙에서 남쪽으로 3걸음, 동쪽으로 2걸음. 수지는 급히 편지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루 정중앙에서 남쪽으로 3걸음, 동쪽으로 2걸음. 그곳의 마루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것보다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아래쪽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마루판을 들어 올리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래는 생각보다 넓은 지하실이었는데 벽면에는 현대적인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금고 옆에는 또 다른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한다.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거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315를 입력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대한건설의 진짜 주식 증서들, 강남과 서초구 곳곳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그리고 스위스 은행 통장까지. 금액을 대충 계산해봐도 500억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가장 위에는 진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나 박철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대한건설의 모든 지분과 개인 재산의 80%를 장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민호와 준호에게는 생활비 정도만 남겨둔다. 수지는 믿을 수 없어서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버지 도장과 서명이 분명했고 작성일자는 사망하기 1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수지는 지하실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한 장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한건설의 지분 증서에는 분명히 박수진 8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와 준호는 각각 5%씩에 불과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들도 모두 수진 명의였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빌딩 5채,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3동,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2채까지. 오빠들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부동산들이 실제로는 모두 수진 소유였던 거네요. 가장 놀라운 건 스위스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해 보니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천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제 명의로. 서류 뭉치 가장 밑에는 아버지가 김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고마웠네. 내 부탁을 들어줘서 말이야. 민호와 준호에게는 당분간 가짜 유언장 내용대로만 알려주게.
수진이가 진실을 찾아낸 후에 진짜 유언장을 공개해주면 되네. 사실 이 모든 계획은 수진이를 시험해 보려는 거였어. 과연 내 딸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지 말이야. 만약 수진이가 그냥 체념하고 한옥을 팔아버렸다면 그때는 원래 계획대로 민호에게 회사를 맡겼을 거네. 하지만 수진이라면 분명 여기까지 올 거라고 믿었어. 수진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끈기를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네요. 금고 앞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알겠지?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로펌에서 발표한 유언장은 가짜였어. 민호와 준호의 체면을 생각해서 김 변호사에게 부탁한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민호와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특히 민호는 평생 후계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그래도 너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보여준 지혜와 용기를 믿는다. 수지는 아버지의 경고를 새겨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 됐구나. 수지는 급히 휴대폰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을 찾았어요. 아, 수진 씨. 드디어 찾으셨군요. 사실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회장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짜 유언장을 발표했지만, 그럼 정말로 제가 대한건설의 대주주인 거예요? 물론입니다. 지분 85%의 당당한 최대 주주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내일 오전에 오빠들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실을 공개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호 씨와 준호 씨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오는 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지하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아버지가 써놓으신 글들이 더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가 키운 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이야. 앞으로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더 큰 꿈을 펼쳐나가렴. 민호와 준호에게는 미안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너라면 우리 가족을, 우리 회사를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수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셨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맡겨주셨거든요.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수지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같은 로펌 회의실. 민호와 준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옥 관련해서 뭔가 문의할 게 있다고 해서 온 거였거든요. 수진아, 한옥은 어땠어? 팔 생각이야? 민호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발표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발표한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와 준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박철호 회장님의 진정한 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한건설 지분 85%와 개인 재산 대부분을 장녀 박수진 씨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준호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짜 유언장이라니. 그럼 우리를 속인 거예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가 저를 시험해보고 싶어 하셨대요. 시험? 민호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 유언장이 진짜라는 증거를 대봐. 수진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들과 주식 증서들이었죠. 이건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수진아, 너 정말 똑똑하긴 하구나. 이런 정교한 위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위조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래, 위조. 이런 서류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말이야. 민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돈을 받고 협조하고 계신 거죠? 김 변호사가 당황해서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엄연한 진실입니다. 진실이라고? 민호가 일어서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런 수를 쓸 줄 몰랐어. 평생 우리 형제들에게 얌전한 여동생 행세를 해놓고는. 준호도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면 안 되지. 수진이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오빠들, 이건 진짜예요. 아버지가 직접. 닥쳐. 민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나는 평생 후계자로 키워졌어. 아버지가 나 대신에 너를 선택했을 리가 없다고. 민호는 즉시 휴대폰으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1시간 후 민호의 변호사 이정우가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설명한 후 법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님, 이 위조 유언장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죠? 일단 필적 감정과 문서, 진위 확인을 신청해야겠네요. 그리고 유언장 무효 소송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수지는 오빠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이 모든 거짓말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그럼 형량하게 넘어가 줄 수 있어. 오빠,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끝까지 가보자.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거야.
회의실을 나서면서 민호는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수진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회사부터 장악해야 해. 아직 이사회에서는 내가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수지는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빠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 몰랐어요. 회장님이 미리 걱정하시던 부분이에요. 특히 민호 씨는 평생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에 있어요. 진짜 유언장이니까요. 하지만 뭐요? 민호 씨가 회사를 먼저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는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 대한건설 본사. 민호는 자신이 여전히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수진이 위조 유언장으로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알렸죠. 이사님들, 제 여동생이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민호가 이사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의 뜻을 곡해해서 회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 김 변호사님이 발표한 유언장이 진짜라면 위조입니다. 절대 진짜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사회 도중에 수진이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오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오빠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설명하러 왔어요. 수진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진은 서류 가방에서 여러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2009년 광주 프로젝트 위기 때의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민호가 서명한 잘못된 설계 승인서와 함께 수진이 밤새워 작성한 해결 방안서가 나타났습니다. 민호 오빠가 저지른 설계 오류로 30억 원 손실이 날 뻔했지만 제가 대안을 찾아서 5억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팀워크로. 두 번째, 2012년 부산 분양 사태 때의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무허가 선분양을 지시한 문서와 함께 수진이 분양자들과 개별 면담한 기록들이 공개되었습니다. 200억 원 손해배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가 석 달 동안 분양자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작년 건물 안전성 문제 때의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부실한 설계 검토서와 수진이 찾아낸 해외 보강 기법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80억 원 재시공 비용을 제가 20억으로 줄였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런 구체적인 기록들을 보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수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회사 일지입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신중함이 부족해서 자꾸 사고를 낸다. 수진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이 아이야말로 진짜 후계자감이다. 민호에게는 미안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위조야. 수진이가 만든 거라고. 그때 김 변호사가 들어와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언장과 모든 서류가 회장님의 친필이 확실합니다. 또한 스위스 은행에서도 확인서가 왔습니다. 4천억 원의 계좌가 정말로 수진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사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겠네요. 박수진 씨를 새로운 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준호도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수진이 오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찾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함께해요, 오빠들.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오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단, 이제는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평생 무시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저도 오빠들을 무시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수지는 대한건설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준호는 각각 상무와 이사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죠. 한 달 후 대한건설 회장실. 수지는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었죠. 박수진 회장이라고 쓰인 반짝이는 동판이었습니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였죠. 회장님, 광주 신규 프로젝트 계획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빠, 여기서는 회장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도 돼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일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지.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자연스럽기도 해. 지난 한 달 동안 민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건방지거나 오만하지 않았고 대신 겸손하게 수진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오빠, 여기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집안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러네. 내가 놓쳤구나. 민호가 당황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졌겠지만 이제는 미리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아버지가 왜 너를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아. 그때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수진이라고 불러도 일할 때는 격식을 지키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내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안정감이 들어. 준호도 민호만큼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어정쩡한 모습 대신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세 남매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부여군 한옥에서 말이죠. 수지는 그 한옥을 보수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수진아, 이 한옥 정말 멋지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곳을 골라주셨네. 그러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런 공간을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식사 후 세 남매는 한옥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오빠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모든 게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회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내를 도울게. 더 이상 성별이나 나이로 차별하지 않고 능력으로만 평가하자. 그래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겠죠. 그때 수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로부터였어요. 회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 회장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문자들을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오빠들,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수지는 혼자 한옥 마당에 나와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손에 들고 말이죠.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이제 정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회사도 더 잘 만들어 갈게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그 믿음에 보답하겠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수진에게는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옥 창문 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해지기도 하는구나. 하지만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새로운 각오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히 복수나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과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직원들이 활기차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생계와 꿈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답게 살겠어요. 능력으로 인정받고 사랑으로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때 민호와 준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침 회의 준비됐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 다 됐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검토해봤고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준호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팀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 아니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일까요? 수진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희생을 알아주며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만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수진이의 인내와 용서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결말. 여러분의 가족도 이런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